1979년 7월 1일 인류가 음악을 향유하는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바꾼 혁명적인 전자기기가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니 워크맨으로 당시 이 기기가 대중에 준 충격은 현대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와 비견될 정도였습니다. 워크맨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음악은 무거운 오디오 시스템이나 라디오를 통해 집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묶여 음악을 감상해야 했지만 워크맨은 그 육중한 오디오의 사슬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손바닥만 한 기계를 허리춤에 차고 거리를 걷거나 버스를 타면서 혹은 달리기를 하며 자신이 원하는 선율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내 방을 넘어 거리와 공원, 그리고 전 세계 어디든 사용자의 발걸음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열광적으로 워크맨의 헤드폰을 귀에 꽂았고,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1979년부터 2010년까지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 4억 대가 팔려나간 이 메가 히트작은 소니라는 이름을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소니는 휴대용 음악기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를 무의에서 유효로 창조해내며 기술 혁신의 선봉장에 섰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당시의 소니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던 동경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실 한복판에 소니 TV가 놓여 있다면 그 집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부잣집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트리니트론이라 불리던 소니의 브라운관 TV는 당대 다른 여타 브랜드의 제품들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압도적인 화질을 선사했습니다. 가정을 넘어 전문 방송 영역에서도 소니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으며 전 세계 방송국의 표준 장비는 예외 없이 소니의 베타캠이었습니다. 방송 장비는 당연히 소니라는 공식이 업계에 성립되어 있었고 국내외 모든 방송사가 소니의 기술력 없이는 운영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소니는 또한 핸디캠을 통해 방송국에서나 쓰던 고성능 촬영 장비를 일반 가정의 품으로 가져와 영상 기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추억을 정지된 사진이 아닌 생생한 영상으로 남긴다는 혁신적인 경험은 대중을 다시 한번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 시장의 역사 또한 1994년 플레이스테이션의 등장과 함께 소니에 의해 완전히 재편되었으며 게임 산업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닌텐도가 지배하던 시장을 단숨에 장악한 소니의 PSE는 역대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로 등극하며 1억 5천만 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소니의 위상을 요약하자면 전 세계 전자제품의 표준 그 자체였으며 메이드 인 재팬을 상징하는 가장 찬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 시절 삼성전자는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등 모든 면에서 소니와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까마득한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소니의 제국도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격변 앞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며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는 17.9%를 기록한 삼성전자의 차지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소니의 TV 시장 점유율은 이제 고작 1.7%에 불과하며 과거의 명성이 무색해질 정도로 초라해진 성적표를 거머쥐었습니다. 삼성은 현재 소니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글로벌 마켓 포지션을 차지하며 가전시장의 새로운 지배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상황은 더욱 참담하여 소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져 사실상 존재감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소니의 고향인 일본 국민들조차 자국 기업인 소니가 여전히 스마트폰을 제조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인지도가 하락했습니다. 과거 전자제품의 표준이라 불리던 회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드웨어 판매만으로는 예전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찬란했던 전자왕국 소니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토록 급격한 위상을 겪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니가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며 대중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소비재인 TV와 스마트폰 부문에서 삼성과 애플이라는 거대 공룡들에게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자제품의 기준이라 자부하던 소니가 완제품 시장에서 밀려난 뒤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그 실제 데이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소니의 영업이익은
약 1조 2천억엔, 한화로 약 11조 원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인 약 14조 원의 80% 수준에 달하는 금액으로 결코 망해가는 회사의 숫자가 아닙니다. 소니는 완제품 가전회사라는 과거의 허울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콘텐츠와 핵심 부품 공급사로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에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기기 내부의 핵심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여전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1994년 첫 출시 이후 30년 넘게 게임 콘솔의 대명사로 군림해온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는 소니의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 중 하나입니다. PSE의 1억 5천만 대 판매 기록을 필두로 최신 기종인 PS5까지 누적 6천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콘솔 시장의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매달 결제되는 PS 플러스 구독료 수입은 소니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센서 분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카메라의 핵심 센서 상당수가 사실은 소니의 제품입니다.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의 점유율은 50%를 상회하며 스마트폰 완제품 경쟁에는 밀렸어도 그 눈은 소니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고배를 마셨을지 모르지만 미러리스 카메라 분야에서 소니의 위상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알파 H를 출시하며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대를 개척한 소니는 이후 12년 연속 해당 부문 세계 1위를 수성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본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도 약 29.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인 캐논과 니콘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나 소니의 앞선 기술력과 생태계 구축은 여전히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드웨어를 넘어선 소니의 진정한 저력은 바로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사업군에서 나오는데 소니 뮤직은 세계 3대 레이블로 꼽힙니다. 영화 산업에서도 소니 피처스는 스파이더맨이라는 강력한 IP 판권을 보유하며 마블 유니버스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음악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하며 저작권 수익이 폭증했고 영화와 게임 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소니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TV는 삼성에,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에 밀렸지만 소니는 게임과 부품, 콘텐츠라는 새로운 무대로 주무대를 옮긴 것입니다. 소니는 쓰러지지 않았으며 다만 과거 전자제품의 표준이라 불리던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워크맨과 트리니트론을 만든 그 천재적인 소니는 왜 가전시장에서 밀려났을까요?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소니병이라 부르는데 이는 조직이 거대해지며 발생하는 일종의 대기업병이 일본식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니병은 단순한 관료주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각 사업부가 개별적으로 수익을 책임지는 독립채산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도입된 이 시스템에 따라 TV, 음악, 게임 사업부는 마치 서로 남남인 별개의 회사처럼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부서별 자율성이 보장되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관료주의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시스템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아닌 서로의 성과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2001년 애플이 아이팟을 내놓았을 때 소니가 보여준 무기력한 대응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당시 소니는 워크맨의 하드웨어 기술, 소니 뮤직의 방대한 음원 콘텐츠 등 아이팟을 압도할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소니가 마음만 먹었다면 아이팟보다 훨씬 뛰어난 기기를 먼저 만들 수 있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음악 사업부가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음악 사업부는 디지털 음악 기기가 보급되면 자신들의 주 수익원인 CD 판매가 급감할 것을 우려해 콘텐츠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전자사업부는 기기를 만들고 싶어 했으나 내부의 벽에 가로막혔고 그 사이 아무런 제약이 없던 애플은 아이존즈로 시장을 재편했습니다. 소니가 겪은 두 번째 심각한 패착은 바로 과거 성공의 덫에 갇혀 기술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TV가 4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하자 소니는 차세대 LCD로의 전환이 당분간 불필요하다고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워크맨이 무려 4억 대나 팔려나가는 영광을 누리는 동안 소니는 새롭게 떠오르던 MP3을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는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변화가 오더라도 자신들의 압도적인 기술력만 있다면 언제든 경쟁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판단 아래 반도체 다음은 디스플레이라 확신하며 90년대 후반부터 LCD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삼성은 LCD 분야에서 계속되는 영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조 원의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2001년 삼성은 LCD 패널 생산량 세계 1위에 등극하며 TV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심장 부품을 먼저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2004년 소니는 패널 수급을 위해 삼성의 손을 내밀어 합작 법인인 SLCD를 설립하는 굴욕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거 삼성이 소니 공장 앞에서 사진만 찍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소니가 삼성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사오는 처지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결국 2006년 삼성은 소니를 밀어내고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올랐으며 2025년 현재까지 19년 연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니를 몰락시킨 세 번째 치명적인 원인은 일본 전자산업 특유의 폐쇄성을 상징하는 일명 갈라파고스 증후군의 늪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의 외딴섬 갈라파고스 동물들처럼 일본 기업들은 고립된 내수 시장 환경에만 맞춰 독자적인 진화를 거듭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이 충분히 컸기 때문에 소니는 전 세계 소비자의 보편적 취향보다 일본 소비자들의 특수한 입맛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일본에서만 통하는 독특한 디자인과 지나치게 복잡한 기능들은 세계 시장의 트렌드와는 점점 동떨어지며 소니 제품의 대중성을 급격히 약화시켰습니다. 피처폰 시절 일본 휴대폰들은 TV 시청과 전자결제 등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능을 갖췄음에도 일본 전용 규격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국 내에서 너무 잘 진화한 나머지 해외 시장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이는 스마트폰 시대로의 전환기에 뼈아픈 실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소니의 몰락 과정은 하이브리드의 성공에 안주하다 전기차 전환을 놓친 오늘날 토요타의 모습과도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 기술력이면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만이 토요타병과 소니병이라는 같은 증상의 병명으로 일본 기업들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시간을 1969년으로 돌려보면 삼성전자는 일본 산요 전기의 기술을 들여와 흑백 TV를 조립하던 보잘것없는 학생의 위치에서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삼성 직원들은 소니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공장 정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부러워하던 후발주자일 뿐이었습니다. 2010년 삼성은 갤럭시 S를 전격 출시하며 안드로이드 진영에 빠르게 합류해 스마트폰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여기서 삼성의 진정한 저력인 수직 계열화가 빛을 발했으며 이는 제품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부터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삼성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부품 수급에 의존하지 않아 신제품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고 삼성에게 막대한 원가 경쟁력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소니 에릭스는 피처폰의 성공에 안주하다가 아이폰이 촉발한 터치스크린과 앱 생태계라는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제때 읽지 못했습니다. 결국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삼성이 안드로이드 왕좌를 차지하는 동안 소니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2025년 기준 두 회사의 격차는 수치로 극명히 드러나는데 삼성의 연 매출은 약 300조 원으로 소니의 100조 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삼성이 약 35조 원을 기록하며 소니의 11조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의 근본 원인은 판이 바뀔 때 과거의 영광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미래에 올인할 수 있었느냐는 결단력이었습니다. 삼성은 처음부터 2등 혹은 3등으로 시작했기에 지킬 영광이 없었고 그렇기에 새로운 판에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1969년 소니 공장 문 앞에서 사진만 찍던 무명의 한국 기업은 55년 만에 소니의 3배 규모를 가진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소니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완제품 시장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부품과 콘텐츠를 통해 기업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인재는 소니에게도 충분했으나 그 자산들이 부서 간의 높은 벽과 결합하여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무거운 뱃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TV 시장이 브라운관에서 평판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던 시기는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소니가 기존 화질에 집착하며 PDP의 가능성을 고민할 때 삼성은 생산성이 높은 LCD의 승리를 확신하고
모든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2001년 삼성이 LCD 패널 생산량 세계 1위를 차지하며 TV의 심장을 선점하자 소니와의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소니는 패널 없이는 TV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04년 경쟁자인 삼성과 합작 법인 SLCD를 세우는 뼈아픈 선택을 합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2013년 갤럭시 S4가 출시 단 한 달 만에 1억만 대를 팔아치울 때 소니의 존재감은 시장에서 미미하기만 했습니다. 소니병이라 불리는 조직의 경직성이 창의성을 억누르는 동안 삼성은 민첩한 대응으로 글로벌 가전의 스탠더드를 재정립했습니다. 55년에 걸친 이 역사적인 역전극은 혁신을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는 1등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완벽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소니가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점이 이번 역전극의 핵심입니다. 만약 소니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아이팟이나 LCD에 먼저 올인했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니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감옥에 갇혔고 삼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판이 바뀌는 격변의 시대에는 과거의 1등이라는 타이틀보다 변화를 읽고 빠르게 움직이는 민첩함이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소니는 비록 생존에는 성공했으나 전 세계 전자제품의 표준이라 칭송받던 그 찬란한 황금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쇠락은 소니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등 일본 전자산업 전체가 함께 걸어간 비극적인 행로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 가전의 몰락은 혁신을 멈춘 기업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대로 가전과 반도체의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일본 정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을 재건하기 위한 거대한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도박의 이름은 바로 라피더스로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해 결성된 국가대표급 연합기업입니다. 2022년 토요타, 소니, NTT 등 일본을 대표하는 8개 대기업이 뭉쳐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라피더스의 목표는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여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무려 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라피더스는 소니병의 저주를 극복하고 일본 반도체의 찬란한 부활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반도체 도박, 라피더스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니와 삼성의 55년 역전극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 제작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소니의 몰락과 삼성의 부상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